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이제 공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렇게 공채가 끝나면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합격을 한 분들이라면 나 수고했어 이런 말이거나 떨어진 분들이라면 네. 내가 왜 떨어졌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하셨던 말에 대답이 있는데 아마 왜 떨어졌나 이거를 대답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내가 뭐를 실수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이 대답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대답, 저희 잡정보센터 특집 왜 떨어졌나에서 속 시원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로 시즌4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왜 떨어졌나에 출연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받고요. 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합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 시즌 출연자들에게도 2018 하반기 공채 합격 소식이 쭉쭉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번 시즌4에서는요. 조금 더 세분화, 전문화된 쌤들도 전격 출연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저희 잡정보센터를 찾아와 주시면 그동안 고구마를 먹었던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건데요. 저희가 worktv@yna.co.kr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아무도 왜 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즌4 네 번째 이야기에서 오늘 문을 열어주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 또 취업 컨설팅계의 힐링 요정입니다. 위포트의 차재훈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 코치님. 네. 지금 어찌 보면 좀 취업 시장이 비수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일찌감치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상시로 뜨는 기업들 계속 노리는 분도 계시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여러 개를 두루두루 진행해주는 그런 운용의 묘도 필요할 때입니다. 본인이 희망했던 메인 기업들의 공채가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면 네. 이와 인접한 기업이라던가 연관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지금 틈틈이 지원을 하고 면접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벌어질 여러 어떤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정말 이 왜 떨어졌나를 통해서 조금 만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자, 하반기에 정말 필승하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준비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나에 참여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탈락 요인 또 내가 준비하지 못한 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2018년 하반기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분 역시 정말 행운합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4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네. 취업준비생 김도영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도영 씨 반갑고요. 먼저 간단히 네. 떨지 마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부대학교 화장품과학과를 작년 2월에 졸업한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작년 2월에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동안 좀 공채에 여러 번 도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이고 또 용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떨어졌나 좀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번을 도전해 왔는데요. 네. 모두 서류 합격에서 떨어지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일반인이 그냥 갑자기 방송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떨리는 일이고 일단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 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거를 다 쏙쏙 빼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도형 씨의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와 함께 스펙과 자소서 점검을 다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스펙 점검과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보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2018년 왜 떨어졌나 시즌4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 김도영 씨입니다. 도영 씨의 스펙과 지역 기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도영 씨는 작년 2월 중부대학교 화장품과학과를 졸업했고요. 학점은 3.5입니다. 어학은 토익 755점, 토스 110점이고
자격증은 화학 분석 기사와 위험물 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과 경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장품 분석원으로 7개월 정도의 인턴 경험이 있고요. 2016년 11월에는 화장품 산업인문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상반기 공채 성적은 어떨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영 씨는 올해 상반기 공채 4개의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코스맥스와 한국화장품, 안국약품, 셀트리온 모두 품질관리 직무에 지원을 했으나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과연 도영 씨의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지원을 해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코스맥스가 서류 심사 중이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도 탈락을 한 걸로 나와서 4군데가 모두 탈락을 했는데 자, 일단 이번 상반기 공채 도전이 3번째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여전히 서류 전형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영 씨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좀 뭐가 부족했나?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작년 상반기에 떨어지고 나서 가장 부족한 게 저의 스펙적으로 어학 성적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 자소서보다는 이제 스펙 쌓기에만 너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또 직무를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쪽에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몰라서 이제 직무를 너무 겉핥기로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품질 관리 직군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네, 어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좀 자소서에 강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차 코치님이 보시기에 이 도영 씨의 스펙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오. 대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시즌에는 이제 스펙적으로 한두 가지가 좀 부족했다거나 뭔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외관상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기사 자격도 2가지 꼭 갖춰야 될 것들을 뭐 현재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어학적인 면의 아쉬움 때문에 지난 시즌의 공채들에 너무 많은 어학 준비를 하시는 탓에 제대로 된 취업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께는 전형에 입각한 대비가 요구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이런 말씀을 외람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실상 전형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했다고 보이긴 사실 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께 뭐 제가 함부로 단언을 하면 안 되지만 몇 가지 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혹시 도영 씨는 취업을 좀 답답한 질문이겠지만 편하게 저보고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왜 취업을 하려고 하세요?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뭐 아버님 일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전공 살려서 창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 네.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화장품 관련 사업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굳이 기업체 입사를 희망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안정적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전공을 선택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본인이 좀 학과가 좀 독특하잖아요. 네. 분야가 좀 구체화돼 있고 이 네. 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어떤 그 명확한 동기가 있었는지. 괜찮아요. 뭐 그냥 변호사 만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위축되실 필요 없어요. 표정이 어두우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요. 네, 이제 네. 자외선에 많이 노출돼서 이제 자외선. 네. 아, 트러블에 많이 노출도 되고 오, 신선한 답변인데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축구를 많이 해서. 네. 네. 트러블도 많이 나고 이제 얼굴도 많이 탄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계속 관심이 많다가 네네. 이런 화장품과학과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전공 과목들은 어떻게 본인의 학업에 잘 맞았어요? 공부하시는 데는? 예, 다른 것보다 화학 쪽을 더 많이 좋아해서 네.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화학적 지식에서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화학과로 지나갈 거라는 후회는 안 하셨어요, 혹시? 화학 쪽이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원을 하면서 화장품 산업이 뜨고 있고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 과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공모전을 도전하셨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이 업체 공모전 도전하셨는데 공모전 도전하신 목적이 있다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냥 네. 한번
내뱉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업 기획적인 면이 필요하신 거세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품질 쪽에 어떤 본인의 역량을 쏟고 싶으신 거세요? 저는 이제 품질 관리 직무가 네. 저의 성격과 좀 더 맞고 네. 제가 그거를 하면서 네. 이제 재미를 느껴서 저는 음. 품질 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절대 방향이 잘못됐거나 그랬던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본인이 희망했던 방향이었고 산업이었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 전형 자체에 대한 대비랑은 좀 별개의 준비와 노력들이 학부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점에선 그냥 뭐 교수님의 추천으로 어디 연구원으로 들어가신다거나 일하셨던 근무했던 그 기관들 같이 네. 뭔가 본인의 그 화장품 업에 대한 분야 그리고 품질 관리라는 그 직무 자체 시험 관리 시험 기관에서의 어떤 그런 인증 작업 시험하시고 이런 쪽의 일에는 아주 최적화되셨던 분이나 지금 사기업에 입사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노력들 자체를 좀 거의 못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비해야 되는 게 남은 기간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도영 씨 대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방향도 확고하기 때문에 대답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답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말씀하신 걸 보면은 품질 관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여태까지 쓴 것도 다 품질 관리 네 곳을 쓰셨고 네. 그런데 차 코치님 볼 때는 어쨌든 전형에 입각한 대비가 부족하다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조금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전형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게 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원 수가 적었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 이제 사기업에 혹은 공기업에 공공기관에 취업하려 해라고 했을 땐 주변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뭐 어학을 챙겨야 된다. 무슨 소리냐. 학종 관리해라. 아니다. 경험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시류에 끌려가도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망각한 채 방향을 잃은 준비가 그 전형 대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후에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겠지만 이게 정말 도영 씨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도영 씨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내 느낀 점을 말했다기보단 그냥 현황을 나열하는 수준의 글밖에 나오질 못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지원 회사들의 어떤 방향이나 업계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있으실 건데 가지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제가 이번 웨터 전날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업체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월드클래스 300이라고 해서 각 사업 분야별로 우수 기업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ODM 업체들 그러니까 OEM과 ODM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ODM 업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근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라젬, 케어젠, 한국콜마, 코스메스, 셀바이오텍, 뭐 LMP 코스메틱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지원을 이제 상시 채용이 많이 뜬다거나 아니면 상시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 홈페이지 상에 걸어놓는 등의 노력들 아니면 헤드헌팅 업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취업센터들을 통해 본인의 이력을 좀 올려놓는 등의 노력들이 평소에 좀 이루어져야만 이런 기업들 한정된 범위지만 본인의 전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지원이 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미처 아직 접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품질 관리 직무 자체가 TO가 많지가 않아요. 뭐 공채 기준으로 40명을 뽑으면 통상 품질 관리 많아야 한 3분, 적으면 1분 뽑을까 말까인데 그 바늘구멍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도분들 이분들과의 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학적인 면을 보는 대기업에 갈수록 좀 더 불리하시겠죠. 균형 잡힌 취업 준비가 됐는지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혹시 뭐 인적성 문제집 혹시 풀어보신 적 있나요? 아직 한 번도 그쵸? 풀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안 풀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 동네는 많이 풀어야 되거든. 그쪽 동네보다 저희 쪽 동네는 이제 많이 풀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엔 한 권, 뭐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죠? 네. 석회탄신일 날 잡아가지고 한번 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서 인적성 문제 풀이도 필요하고요. 면접은 어떻게 잘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면접에 대한 준비는 아직 그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렇게 막상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핵심을 잡아주는 식의 어떤 얘기들 그리고 전형의 특성상 본인의 경험을 잘 좀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조금만 연습하시면 또 될 거니까 그런 연습도 필요한 이런 전형별로 필요한 요소마다의 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들 따라서 전형 자체로만 좀 들어와서 각각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대비한다면 이 이후의 취업 준비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차 코치님이 지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요목조목 짚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도영 씨가 그렇다면 남은 기간 좀 어떤 식으로 데뷔를 하면 좋을지도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또 주변 분들의 어떤 시류에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네. 이를테면 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으니 그걸 따야 된다. 뭐 품질 경영 기사를 따라. 뭐 이런 조언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난 5월 초에 했던 코스모 뷰티 서울 혹시 뭐 박람회 갔다 오셨나요? 네. 어땠어요? 갔다 오시니까? 일단 화장품 회사는 엄청 많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본인이 지원할 회사가 엄청 많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네. 내 입맛에 맞는 회사를 고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업체들이 다양하고 많거든요. 네.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쪽 혹은 특정 화장품도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뭐 마스크팩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본인 또 자외선 차단 또 네. 그쪽 관련 제품들일 수도 있고 여러 업체들의 어떤 지원이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비 품질 관리 담당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외부 박람회라던가 뭐 온라인 신문들도 많잖아요. 뷰티 누리도 있고 장업 신문도 있고 하니까 업계 관련된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인의 관심을 좀 키워주시고 거기에 맞는 전형별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기출된 자기소개서를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이번에 떨어진 기업들 시작으로 해갖고 미리미리 글을 좀 써놓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해요. 지금 약간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정된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돌려막기가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웃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들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영어 공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영어 말하기가 좀 어려우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확실히 말하는 것이 이제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라도 모를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네. 본인이 좀 챙겨주셔야 될 어떤 좀 어학적인 면들, 그 업무에 필요한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본인이 해줘야 실제 면접 때 특히 임원 면접 가면 영어 질문들도 간혹가다 던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도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어떤 스펙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보단 실제 업무에 필요한 영어부터 챙긴다는 느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익은 지금부터 한 3번 정도만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부했던 책 다 안 버렸죠? 네. 그럼 800은 넘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네. 최소한. 그리고 그리고 755점이죠. 예. 저는 사실 토익을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토익을 희망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일부 OEM이나 뭐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토익 점수가 자격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 자격에 해당되는 750이나 800점 이상의 점수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체 취업을 희망하시거나 외국계 일부 기업을 희망하신다면 영어 말하기도 토스가 점수가 이왕이면 최소 6에 15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부탁드렸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5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질 끌면 안 돼요. 토익은 정기적으로 그냥 계속 문제를 풀면서 감을 유지해 주시면 좋은데 토스는 좀 단기간에 빨리 좀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방법은 뭐 제가 뭐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본인이 잘 맞는 타입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공 중심의 지식으로만 화장품업을 바라보실 소지가 있는데 그 밖에 소비자의 트렌드가 됐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존에 그 품질 관련 시험 연구원, 보조 연구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선 주로 어떤 이슈들이 주로 있었고 어떤 제품들이 주로 어떤 검수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감안하면서 본인이 면접 전형이나 자기소개서에 쓸 소스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간 가로로 준비를 했다면 네. 이제는 좀 세로로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은 아까 뭐 경험 정리가 좀 걱정된다고 저한테 대기실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 해주셔야 될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어떤 상황에선 이렇게 했다.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뭐 차 코치님 웃으면서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갖고 제가 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어학 성적에 대한 고민은 도영 씨도 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뭐 800까지 조금 올려주시고 토스도 레벨 6에 150 정도로 올려달라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이외에도 뭐 지금 뭐 실외 좀 휩쓸리지 말라는 것도 당부를 많이 해주셨고 공백 전공에 대한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도영 씨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좀 도움이 되나요? 차 코치님의 말씀이 도움이 안 되면 솔직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좀 조언해 주신 게 대출 준비돼 있어요. 적을 걸 가져오셨는데 아직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네, 도움이 안 적으셔도 되네요. 돼요. 네.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해서 아 진짜 진정 애청자시군요. 오늘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말씀이 계속 다 도움이 되시고 이제 근데 어학 관련해서 네. 저도 생각하는 게 네. 800의
토스는 6 정도가 딱 어느 정도 이공 계열에서는 다 그렇게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토스보다 이제 토익은 사람들이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아서 이제 토익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계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점수가 750점대면 조금만 문제를 풀거나 듣기 한두 개만 덜 틀리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를 지금 점수를 올리라고 한 이유는 본인이 대기업체 취업 분명 하반기에도 뭐 채용 티오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정된 대기업만 너무 쫓다 보면 본인이 취업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좀 불리하거든요. 이미 공백기가 지금 1년이 넘으셨잖아요. 네. 이 공백기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택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화장품 업체 취업인데 뭐 영업이라든가 기획 쪽으로 빠지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공백기를 막기 위한 처사로서라도 하반기 혹은 한 11월 말 12월쯤 됐을 때 특정 뭐 일부 ODM 업체들로의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거기는 토익을 일부 조건으로 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신 연령 제한은 없지만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한 2-3번 정도 특히 7월이나 8월 이럴 때는 뭐 한 2번씩 뭐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로 이 방송에서는 뭐 취업 준비할 때 뭐 토익 준비 좀 별로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경우는 좀 논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800만 넘으면 그냥 과감하게 잊고 2년 동안 2년 안에 취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잊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공백기가 길어지면 면접에서도 공격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백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드린 걸로 보이고요. 도영 씨가 말씀을 잘하셔서 이게 차코치님이 뭐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더 하셔도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왜 떨어졌나가 저희가 조금 떠먹여 드리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도영 씨가 하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 질문하고 싶으시면 그때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조금씩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서류 전형의 문턱을 도영 씨가 못 넘는 것 같아서 자소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코치님이 도영 씨의 자소서를 보셨을 텐데 점수를 드린다면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3.5점을 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10점 만점이었어요? 네, 저는 10점 5점 만점. 저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쌀내시네요, 아주. 3.5점. 3.5 점. 네. 네. 저도 나름 후하게 드렸습니다. 5점 만점인 줄 알고 네. 이제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괜찮아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점 만점에 3.5점이라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차코치님은 도영 씨 자소서 중에 첫 번째로 한국 화장품 제조 자소서를 골라주셨는데요. 그중 성장 항목을 살펴보면요. 시작은 정직함으로부터라는 소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며 끊임없이 홍보와 시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신뢰와 책임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부녀 회장을 하시면서 쌓아온 신뢰로 우유 배달과 고객들을 늘려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40kg에서 50kg이나 되는 우유 수레를 매일 새벽에 끌고 다니시면서 우유 도난 사건, 터진 우유, 굳은 날씨, 힘도 붙이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포스트잇에 쪽지를 남기며 오후에 보완 제품을 다시 방문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매일 운동을 통해 배달하는 동안 힘이 붙이지 않는 체력도 기르셨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방학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 우유 배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배달하는 우유의 양도 늘었지만 항상 지금까지 정직하고 신뢰를 지켜온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방학 기간이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도우면서 어머니가 배달하시는 우유의 양만큼 쌓아오신 신뢰를 보며 정직함이야말로 신뢰를 쌓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직함이 신뢰를 쌓아가는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내용이 마치 우리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하는 소개글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코치님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또 보완할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소서의 항목이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도형 씨의 성장 과정을 적어야 되는데 약간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마 차코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도영 씨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자면 이게 한국 화장품 제조 자소서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물어보는 게 성장 과정 항목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뭐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쓰기 까다로웠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수월했는지 어땠습니까? 일단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성장 과정에서는 다른 항목보다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자신감 있게 쓰는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네. 다른 기업에 있어서도 성장 과정은 저한테는 쓸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좀 자신감 있었을 것 이 같아요. 부분 네. 좀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쓴 부분이겠네요.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쓴 부분인데요. 차코치님이 이 단락을 고른 게 왠지 잘 썼기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차코치님, 이 항목 어떻게 보셨나요? 예. 한효진 게스트님 말씀 맞습니다. 잘 썼다기보다는 아쉬워서. 그러니까 방금 우리 도영 씨께서 쓸 얘기가 많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 하셨는데 그 많디 많은 얘기 중에 왜 어머님 소개 글이 나왔는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도영 씨만의 어떤 아쉬운 점이라기보단 일부 구직자분들께도 공통되는 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성장 과정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를테면 본인이 책임감이 있다, 본인이 성실함이 있다, 이런 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받은 게 내재화돼서 뭔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걸 발휘했을 때에도 그 영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보고 이 지원자의 어떤 성장 과정 속 강점,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쉽게 생각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강조하고 싶은 그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이 성장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어머님의 어떤 이런 성실함과 근면함을 영향을 받은 건 받은 거대로 좀 초반부에 좀 적어주고, 그 이후에 이게 누적적으로 좀 다져졌다는 느낌으로써 본인의 학부 시절이나 보조 연구원 때 했던 활동들 혹은 공모전에서 내 역할들, 뭐 같이 하신 공모전이었다면 이렇게 좀 누적적으로 다져오면서 강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어디 게임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네. 뭐 현질을 해서 사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의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고, 비포 앤 애프터 내가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 그 이후엔 내가 단체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역할을 다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었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그 끝에는 조금 상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같이 묶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단순히 어머님 스토리로만 풀로 채웠다기보단 하나의 경험을 더해서 최소 2가지 경험이 같이 나와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영향을 받았던 전반부와 받았던 영향 끝에 얻은 내 강점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식의 이야기 구성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 글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도영 씨가 코스맥스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심사 중이었는데 이 코스맥스에서도 서류 전형을 떨어졌다 이런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차 코치님이 이제 도영 씨의 코스맥스 이 떨어진 자소서를 보셨을 텐데 봤죠. 이건 점수를 또 어느 정도로? 요건 2점. 왜 그러세요, 진짜? 2점을 드릴 수밖에 더 없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에다가 축구 선수 소개를 같이 아이고, 곁들이셨어요. 도영 씨가 안 나오네요. 예,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화면에 뭐 띄워드리긴 그렇고 제가 네.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11번째 필드 플레이어, 독일의 국가대표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선수는 수비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활동량으로 11번째 필드 플레이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임을 예방하고 불량률을 줄여 화장품 품질을 지키는 품질 관리 직무는 골을 지키는 골키퍼와 같다. 아하. 2점. 그렇죠. 독일의 유명 골키퍼, 뭐 거의 뭐 김병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명 선수와 본인의 어떤 직무를 동일시하는 내용이 듣고 싶은 건 분명 아니거든요. 이거를 본인의 뭐 면접 때 자기소개의 일부 소스라든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포부로 말씀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정된 글자 내에서 과연 본인이 이 수비수를 소개해가면서까지 본인의 이 직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본인의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혹은 본인의 어떤 직장 선택의 기준 등을 차라리 말해줬다면 본인의 이런 품질관리 직무에 필요한 성향이 내 어린 시절의 이런 강점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굳이 이 마누엘 노이어 씨를 살리고 싶었다면 본인에게 영향을 준 2명의 인물이라고 아예 소개를 했다면 구성적으로 차라리 좀 차별화는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영향을 준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제가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인데 네.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뭘 많이 가지고 예. 제가 출력을 다 해왔어요. 제가 지금 확인이 좀 힘든데 이분이 이제 네. 그 축구 선수도 있지만 그 감독이 있어요. 감독 펩 과르디올라 씨. 네. 이 감독님은 또 어떻게 선택하시게 된 건지. 제 그때 예. 코스맥스의 자소서에 그쵸. 신뢰와 사랑을 적는欄이 있었는데요. 신뢰와 맞아요. 사랑. 네. 네. 근데 이제 신뢰로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네네.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 그렇죠. 이분이 맨체스터 시티 감독님이시죠. 우승 청부사라 불리시는 거죠. 네.
이제 이 우승 첨부사로 구단과 팬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이꼬르 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느낌이 이제 쓸 때는 나름 전략적으로 좀 구성을 짰다고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입각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코스맥스 같은 회사에선 너무 많은 비유라던가 약간 사례를 든다면 오히려 좀 가속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가치관과 나를 일치시키는. 이를테면 지금 기업 이념이 바름, 다름, 아름이잖아요. 이게 화장품 개발 중심의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한 구성원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지금 적어준 건데 이런 조건에 부합됨에 대한 어떤 정황이나 업무 내용이 먼저 나와주고 이러한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가치와 이념을 내가 몸소 이해해 왔다라는 뭔가 표제어를 말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과르디올라가 나와서 우승을 청부하고 우승을 확정지어서 신뢰를 부합했다. 그럼 본인도 우승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실업축구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야기가 이걸 지금 왜 읽지라는 느낌이 분명 담당자분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르디올라가 나올 만큼의 정황이 앞에 나와줘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승 청부사의 준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코스맥스가 글로벌 업체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도의 표현이 나와준 다음에 이건 마치 과르디올라의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이걸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공감될 확률이 낮죠. EPL을 보지 않는 분이라면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너무 분위기가 엄숙해졌는데요. 아니, 그래서 2.5점이라는 겁니다. 네. 아. 너무 명확합니다. 네. 아까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어깨를 피시고 방송을 하셨는데 점점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그냥 어깨 피시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 썼는지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뭐가 더 잘못됐고 뭐를 더 좋은 소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탁코치님한테. 제가 이제 10년이 넘도록 이제 축구팀에서 활동한 거랑 오래 이제 하셨군요. 또 짧지만 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보조 연구원으로서 그렇죠. 했던 활동 경험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 이제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네. 각기 다른 항목에 네. 이제 소스로 등장하는데 그럴 때 이제 네. 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약화되는지가 알고 싶어서 아, 약화된다는 건 오히려 좀 반감될 수 있느냐 네. 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본인이 잘 쓰신 자소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화면에 띄워드리진 못했지만 안국약품 자기소개서는 잘 썼어요. 지원 동기 부분. 경쟁력을 가속할 수 있는 품질 엔지니어라고 하셨고 현재 안국약품이란 회사가 추구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의 경쟁력 확보라던가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즉 지원 회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녹이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신 분이세요. 제 말이 뭔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네. 문제는 그거를 갑자기 축구 동아리로 엮어진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힘들고요. 네. 본인의 보조연구원 7개월, 특히 초반, 그 막판 2개월 때 연구했던 내용들 그걸 중점적으로 좀 녹여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맡으셨던, 담당했던 실험 실습이나 프로젝트 건 바이 건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각각의 역할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뭐 자세로 발휘를 했기 때문에 메인 연구원분이 무리 없이 검수를 진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좀 태도적인 자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축구 동아리 얘기가 일부 연관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코 메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원 때 했던 활동과의 연결 혹은 연결?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성장 과정 중심으로 축구 동아리는 뭐 꾸준함 정도로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이후에 간다면 본인이 뭐 포지션이 뭡니까? 맡으신 게? 저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잘해야 본전이죠, 그죠? 네. 품질 업무도 어쩌면 그런 쪽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약간의 비유라던가 본인의 어떤 이 업무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축구 얘기는 매우 맞습니다. 연구원 때 했던 업무의 성격을 카테고리, 키워드 중심으로 나눠주시는 게 좀 요구로 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각각의 키워드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혹은 품질 업무 혹은 이 검수라는 이 디테일함, 꼼꼼함을 챙겨야 될 때 필요한 본인의 직업기초 능력적인 면을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상황 판단력, 뭐 문제 해결력, 어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나 책임감, 그리고 자소서에는 뭐 좀 아쉽지만 본인만의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 특유의 꼼꼼함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특유의 꼼꼼함이 뭔지를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나머지 3명 다 저희 다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꼼꼼하면 본인은 이제 148번째 꼼꼼한 지원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우리 지원자들은 다 꼼꼼하고 이런 말밖에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꼼꼼함이 언제 어떻게 발휘됐는지도 좀 여러 상황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따라서 단순히 어떤 키워드나 표현만으로는 취업이 되기 힘든 상황이니 경험 정리가 좀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죠. 네.
네. 네. 자, 저희가 차코치님께서 안국약품을 썼을 때 지원 동기는 조금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셀트리온 자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자소서는 어떤 편이었나요? 셀트리온 자소서는 이제 아까 봤던 코스맥스와 안국약품 사이에 있었다. 한 3점 정도. 사이. 그 3.2점 정도. 3.2점이요. 네. 짜시네요 높진 오늘. 않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단, 부분이 셀트리온 좀 어땠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분야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있으신 거세요. 따라서 네네. 본인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바를 녹여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안 드는데 이걸 갑자기 본인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능력이 있다거나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짓는 과정에서는 이게 좀 표현들이 너무 좀 진부하거나 본인의 강점이 너무 당연한 것들을 위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은 자기소개서 쓰실 땐 본인의 강점에 대한 우선순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경험 정리가 일단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본인이 실제로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새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 축구 얘기는 좀 뒷전으로 두시거나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서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적인 면에 한 꼭지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공 때 배웠던 과목들은 학기마다 하나씩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고학년 때까지. 최소 4개 과목은 정리가 돼야 대기업 중심으로 1차 실무진 면접 때는 경험 중심의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학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같은 거에 대한 답을 못 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최소 4가지 과목 그리고 각 과목마다 필요한 지식 그리고 이게 입사 이후에 품질 관련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연계를 지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도영 씨의 스펙부터 자소서까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하반기에게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된 도영 씨를 위해서 좀 합격 가이드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 자소서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자기소개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의 구성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특히 입사 후 포부 같은 건 10년 후 포부나 5년 후 포부가 거의 같거든요. 이럴 거면 5년 후를 안 적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의 어떤 방향과 목적도 지금 나와 있질 않고요. 따라서 본인이 지금 마음만큼의 그 준비된 취업에 대한 생각과 내용들을 해당 직무 안에서 어떻게 직무 담당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도 같이 정리가 되고 경험 정리도 같이 좀 보완해 주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전형별로 대비를 해야 된다. 아이고 할 거 많죠, 그죠? 특히 지금 많이 표정이 좀 약간 피로감이 오시는 것 같은데 취업도 피로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본인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다져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도영 씨가 용기 내서 나오셨는데 차코치님이 너무 또 강펀치를 날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오늘 첫 방송한 소감이 어땠는지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네, 일단 첫 방송이라 좀 떨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칭찬보다는 이렇게 채찍질을 받아야지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아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차코치님이 수요일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이 바로 면접 컨설팅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로 모의 면접을 진행할지 결정을 해서 제작진에게 알려주시고요. 네. 수요일 면접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소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유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복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역 발전 모두에게 다가오는 밝은 미래 주민이 주인 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로 만들어가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왜 저래? 봐도 만들어내.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성공초배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건설, 건축, 토목,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인디브리움 사업장입니다. 건설 현장 관리, 공무 업무 담당할 건축 시공 기술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2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 초급 이상,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건축시공 기술자 2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련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6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5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7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12일 나를 이해하기, 14일 취업 목표 정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컨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말에 TV를 보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또 TV에 나오더라고요. 주말에 어디 무슨 축제 같은 데 갔다 오셨던데 네, 어디 갔다 오신 건가요? 월드컵 공원에서 네. 전통 축제가 열리고 있어가지고 또 생생하게 그곳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왔고요. 네. 일요일에는 옷장 정리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여름 옷을 슬슬 꺼내야 네, 될 때죠. 그래야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축제 갔다 온 거 봤는데 혹시 거기서 뭐 즐겼나요? 아니요, 못 즐겼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깐만 서 있어도 막 발등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에서 계속 대기했습니다. 저도 좀 축제 같은 거 많이 다녔는데요. 그쵸. 일하는 거랑 또 놀러 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네, 준비해 오신 뉴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요. 금턴과 흑턴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기업에서 인턴 채용을 도전하곤 합니다. 이들 사이에 새로운 신조어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하는데요. 금턴과 흑턴에 대해서 혹시 두 분 들어보셨나요? 맨 처음에는 이게 감이 안 잡혀서 이게 무슨 턴하는 그런 건가 생각했는데 이게 뭐 인턴이라고 하니까 금턴은 뭐 좀 좋은 인턴, 흑턴은 나쁜 인턴 이 정도 수준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턴은 좀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이 되는 거, 흑턴은 좀 그냥 정규직 전환이 잘 안 되는, 잘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가요? 네, 비슷한데요. 금턴은 바로 금처럼 소중한 인턴을 일컫고요. 흑턴은 반대로 단순 업무만 하는 인턴을 일컫습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요. 구직자가 바라는 인턴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54.8%가 주요한 업무를 하지 않는 인턴, 이른바 흑턴에도 지원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와, 저는 이게 한 거의 100%는 누구나 다 금턴, 금처럼 귀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54.8%면 대부분의 과반수가 넘는 분이 흑턴이라도 하겠다. 여기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이유에 대해서도 앙케이트에서 조사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직무 체험 탐색을 해보고 싶어서와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인 것 같아서, 이어서 인턴십을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른 스펙이 부족한 편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도 다 있는 스펙이라서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요한 업무를 하지 않은 인턴이 바로 흑턴인데 이 흑턴을 선택하는 이유가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서라고 하니까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흑턴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이 취준생들의 자세인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있다고요? 네, 또 전체 응답자 중 66.4%가 기업에 인턴십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인턴십 유형으로는 정규직 전환 가능형 및 채용 전제형이 76.2%로 직무 체험형 및 공채 가산점 부여형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내가 금턴을 하든 흑턴을 하든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가산점 같은 그런 긍정적인 결과만 있다면은 어떤 뭐 네. 흑턴이라도 정말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인턴십 경험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네. 응답자의 26.9%는 인턴십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자 중 64.7%는 자신이 참여한 인턴십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만족하는 이유로는 실무 경험을 해서라고 가장 많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서, 또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스펙이 생겨서,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분위기와 조직 문화를 알 수 있어서, 그리고 급여가 높아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경험이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구직자들이 인턴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대로 이 조사 결과로 나온 것 같은데 인턴십 전형 또한 참여 의향이 높았던 순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인턴십을 살펴보면요. 직무 체험형, 그리고 정규직 전환 가능형, 채용 전제형, 공채 가산점 부여형 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율은 좀 어떤가요?
네, 인턴십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에 합격한 응답자를 알아본 결과 29.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채용 전재영임에도 정규직 전환 합격 비율은 38.7%에 불과했습니다. 네. 정규직 전환 가능형의 경우도 47.5%, 공채 가산점 부여형은 11.1% 비율로 정규직 전환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구직자들은 이게 흑턴이라고 할 만큼 정말 처우도 열악하고 그만큼 하기 힘든 인턴인데도 정규직 전환을 솔직히 바라보고 아마 이거를 할 텐데 네. 정규직 전환율이 보니까 뭐 30%대, 40%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더 취업 한파를 느끼게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뉴스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이길 바라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대기업만큼 취준생들에게 인기 있는 외국계 기업. 하지만 국내 기업에 비해서 채용 설명회와 같은 채용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외국계 기업의 채용에 대해 막 관심을 가지게 된 신입 취준생들을 위해서 작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 도전을 해본 적도 없어서 채용 방법도 전혀 모르고요. 또 TO는 좀 어떤 식으로 나는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접근을 쉽게 하지 못하는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 요즘은 정보전이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또 많이 강점이 될 텐데 네. 국내 기업과는 사실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들어가서 딱 봤을 때 다른 부분이 실제로 체감이 되면 많이 당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두면은 더 즐기게 되고 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뉴스는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와 줬습니다. 신세미 캐스터, 어떤 정보를 가장 먼저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채용 기준인데요. 국내 회사의 채용 기준은 다소 미래의 잠재적인 역량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계 회사는 좀 다릅니다. 과거의 유사한 직무 경험과 실적을 더 중시하는데요. 따라서 화려한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구체적인 실무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 중 특별한 차유가 없다면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요. 앞서 흑턴에 대해 앙케이트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외국계 회사의 취업을 노리신다면 인턴이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채용 기준은 좀 조직 문화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일반 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근로자 입장에서도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조직 문화인데요. 국내 기업의 경우 입사 후 길게는 1년에 가까운 연수 기간을 갖습니다. 네.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신입 교육을 하면서 일을 하며 업무를 배우는 OJT, 온더잡 트레이닝 위주로 이뤄지는데요. 국내 기업처럼 대규모 공채 중심의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죠. 신입사원에게도 높은 수준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요. 또 직무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무에서 충분한 역량만 쌓는다면 빠른 승진도 가능하고 또 동종 계열로 이직 기회도 많이 열려 있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알아야 이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내 기업의 경우는 공채 위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면 쉽게 채용 조건이나 연봉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IBM이나 3M, GE 등 몇몇 곳은 공개 채용을 하지만 대부분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퇴사 등 예기치 못한 결혼이 발생했을 때 인력풀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이력서를 좀 상시 보유하고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가장 좋은데요.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자나 또 회사 채용 메일에 이력서를 미리 보내둘 필요가 있고요. 또 희망하는 기업을 정했다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서 채용 일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이 외국계 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채용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금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면접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국내 기업에 비해서 외국계 기업은 면접의 횟수나 시간 등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요. 해당 지원한 기업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직무 이해 위주로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외국계 기업은 실력과 내용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비해서 외모 또는 말솜씨에 대해서 다소 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실력과 내용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외모보다는 말솜씨는 덜 본다라는 뜻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또 취업 트렌드를 보면은 정규직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고용 안정성을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고용 안정성은 조금 많이 보장해주는 편인가요? 사실 사기업은 외국계든 국내 기업이든 고용 안정성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계는 현재 GM이 겪고 있는 상황처럼 국내 사업의 철수를 고려하게 된다면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네. 국내 기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엔 충분한 퇴직금과 또 유예 기간을 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외국계든 국내 기업이든 각각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어떤 기업이 더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는 외국 기업을 주변에 오늘 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주변에 뭐 채용 공고가 뜨면은 추천을 할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실무나 뭐 직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나한테 맞는 회사를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뭐 채용 비리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하락한 면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 그럼 뭐 내가 실력은 정말 갖추고 있는데 국내 기업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은 또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릴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준 외국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 잠깐 하루 쉬고 왜 떨어졌나 시즌4 수요일 날 면접 컨설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요일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